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 먹는 것. 그중에서 나이 먹는 거라고요. 어떠신가요? 만든 말 같으신가요? 고마해라, 말 무었다 아이가 이러고 싶으신가요? 어쩐지 감상에 좀 빠지게 되는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만큼은 이성적인 생각을 해봐야겠죠? 매주 화요일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과학을 품은 뉴스, YTN 사이언스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봬요. 그쵸? 네, 그러네요. 못 본 사이에 또 감기를 달고 오셨다고. 네, 지난번에 뵀을 때 감기 기운이 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된통 걸려서 그 사이에. 네. 그러니까 맞네요. 매주 오셨어야죠. 그런가 봐요. 네. 아니 벌써 2019년 또 마지막 날이에요. 네. 저희가 3월부터 쭉 그렇죠. 함께 했으니까 벌써 이제 10달 가까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매번 느끼는 거지만 시간이 진짜 제일 빠른 것 같아요. 내일이면 벌써 2020년이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 게 네. 내년이 바로 이 경자년 흰쥐의 해잖아요. 네. 이 흰쥐가 상징하는 게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쥐띠 해도 아니고 흰쥐다. 네. 뭐 우리 뭐 돼지띠 할 때도 황금 돼지띠. 그렇죠. 뭐 네. 이렇게 하면 의미가 조금 더 달라지는데 네. 흰쥐라서 왠지 뭐 더 좋은 의미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만큼 보기 드문 쥐라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뭐 쥐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12지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좋은 기운을 가졌다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 흰쥐가 우두머리를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스러운 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런데 이 과학을 다루는 저희한테는 사실 이 흰쥐 하면 실험 동물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네요. 네. 아무래도 흰 쥐의 그 빨간 눈. 그렇죠. 네. 이 실험용 쥐가 대부분 이 흰쥐인데 네. 취재하면서 이동훈 기자도 많이 보지 않았나요? 아마 저희가 일하면서 가장 자주 만나는 동물이 있다면 아마 이 흰쥐가 아닐까 네. 싶은데요. 네, 저도 처음엔 좀 거부감이 아무래도 쥐니까 있었는데 자꾸 보니까 또 좀 정이 가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실험에는 이 쥐 말고도 여러 동물이 쓰이기는 합니다. 네. 뭐 어류도 있고요, 조류도 있고 또 뭐 토끼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원숭이 같이 이런 포유류도 일부 실험에는 쓰이고 있는데 실제로는 뭐 실험 동물의 거의 90% 이상이 항상 이런 쥐와 같은 설치류를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난해에 이 통계를 보면 실험 동물로 공급된 동물의 97%가 이런 설치류 종류였다고 합니다. 지금 뭐 실험용으로 어류나 조류, 뭐 포유류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뭔가 실험동물 하면은 쥐가 가장 먼저 그렇죠. 떠오를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쥐를 실험동물로 가장 많이 쓰는 이유 뭘까요? 이 쥐의 어떤 근본적인 특성 때문인데요. 이 쥐가 사람이랑 유전자가 한 99% 가까이가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유전자적으로 뭐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면 이 쥐를 이용하면 좀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또 이 쥐가 다산의 상징으로 꼽히는데 번식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번에 한 5마리에서 10마리, 또 많게는 뭐 한 15마리까지도 새끼를 낳는데 임신 기간이 한 3주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분만 후에는 바로 또 임신을 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 수명이 짧은 것도 영향을 줍니다. 보통 이 질병이나 의약품 우리가 효과를 보려면 다음 세대에, 그러니까 우리 다음 후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좀 중요한데 그렇죠. 사람의 경우는 우리가 보통 뭐 80살 이상, 요즘은 뭐 100살까지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이 한 생애의 전주기를 보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쥐는 보통 한 세대가 한 수명이 2, 3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만큼 빠르게 연구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다음 세대까지도 여러 세대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좀 솔깃하긴 한데 그중에서 쥐가 사람하고 유전자가 99% 같다는 게 저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쥐를 실험용으로 많이 쓰는 걸 텐데
그럼 이런 쥐들이 우리가 지금 떠올리는 것처럼 대부분 다 흰쥐인 건가요? 흰 쥐가 많죠. 우선 이 실험용 쥐를 크게 나누자면 네. 마우스와 래트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가 네. 뭐 영어 단어에서도 마우스와 래트를 배우잖아요. 네. 근데 이 둘 다 같은 설치류지만 보통은 이 래트가 마우스보다 좀 큰 쥐를 얘기를 하고요. 네. 얼굴도 좀 짧은 편입니다. 그런데 뭐 대부분은 그냥 쥐 이렇게 통일을 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이 마우스나 래트 둘 다 흰 쥐가 많지만 저희가 뭐 실제로 가서 봐도 검은 털을 가진 쥐도 쓰고요. 또 뭐 털이 없는 쥐, 이른바 뭐 누드쥐라고 하는데 이런 실험용 쥐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쥐의 종류는 이게 어떤 실험을 하는지 어떤 걸 보기 위해 이제 쓰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생각보다 안으로 들어가면 네. 더 자세하게 좀 나뉘어졌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일반적으로 이런 동물 실험을 하는 분야 생각하면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약의 효과를 알기 위해서 약을 개발했을 때 아니면 화장품 독성 확인한 거나 이럴 맞아요. 때도 네. 많이 쓰여서 뭐 어떤 화장품 사면은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입니다. 뭐 네, 이렇게 써 있기도 맞아요. 하고 네. 그런데 이 실험쥐도 이런 부분들에 많이 사용이 되는 거겠죠? 네, 맞아요. 이 우리가 보통 저희가 취재하면서도 이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면은 쥐를 통해 확인했다, 동물 실험으로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떤 질병의 발병 원리를 찾는다거나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 쥐를 이용해서 연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네. 또 뭐 말씀하신 대로 신약을 개발을 하면 효과를 직접 사람한테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 쥐를 이용을 한다거나 또 화장품이나 약물 독성을 확인할 때 쥐를 이용을 합니다. 뭐 실험실에서는 이 쥐 자체를 이용을 하기도 하지만 세포라든가 뭐 유전자 수준에서 이런 실험을 할 때도 연구를 할 때도 이 쥐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런 얘기를 듣고 보면은 사실 조금 이런 실험용 쥐들이 불쌍한 느낌도 네. 들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그냥 쥐 하면은 우리가 일단 더럽고 맞아요. 네. 뭔가 그 안 좋은 바이러스를 네. 옮기는 그런 부정적이죠. 네, 네. 그런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또 인간한테도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뭐 실제로도 쥐가 여러 질병을 옮기는 어떤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좀 피해를 준다는 인식이 좀 큰 편인데 네. 대표적으로 이 흑사병 같은 경우가 있죠. 이 패스트균을 가진 쥐가 옮기는 흑사병이 있는데 뭐 중세 시대에는 수백만 명이 이 흑사병으로 목숨을 잃기도 했고요. 네. 최근에 이 중국에서 다시 흑사병이 돌았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또 다시 이 쥐에 대한 공포가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계에서는 사실 이 쥐를 이용하는 게 벌써 한 100년이 넘었어요. 정말 오래됐네요. 네, 실제로 뭐 한 19세기 말에 일부 이 과학자들이 이 질병 원리나 치료법을 찾으려면 쥐를 사용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쥐를 쓰기 시작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벌써 1876년에 그러니까 한 140년도 더 전에 네. 이런 실험쥐 관리에 대한 법률이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한 세기가 넘도록 이 쥐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희생이 된 셈인데 네. 그만큼 뭐 쥐가 없었다면 과연 이 과학의 발전이 지금처럼 빨리 이루어졌을 것인가 뭐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유튜브 댓글창으로 유중님께서 쥐 자체가 인간에게 좋은 게 아니라 실험용으로 쓸만하다는 건 거죠. 집에서 쥐 나오면 위험하죠. 그거는 안 되죠. 이건 그렇죠. 네, 네, 당연하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장준님, 쥐 유전자가 사람과 99% 비슷하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저랑 같이 또 공감하시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이런 실험쥐에 앞서서 뭐 임신 기간이라던가 뭐 생애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어떻게 태어나는 건가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실험쥐가 한마디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통 이 흰쥐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한 400만 마리 정도가 생산이 되고 또 희생이 된다고 합니다. 네. 요즘은 이 전문적인 실험동물 공급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국내에서도 쥐를 교배를 해서 새끼를 낳고 또 키우는데 흰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이 외국 품종이고요. 아무래도 암컷이 새끼를 낳기 때문에 조금 더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은 더 수요가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이 업체들에서 자연교배로 새끼를 낳게 하고요. 그러면 이제 새끼들이 어미와 함께 자라면서 젖을 먹고 자라다가 한 열흘 정도가 지나면 사료를 섞어서 먹게 됩니다. 이 네. 사료들이 이제 앞으로 이 실험실에 가서도 먹게 되는 그 사료들인데 이렇게 해서 한 3주 정도 크고 나면 실제 이 연구실로 가게 되는 거죠. 네. 이때 보통 이 마우스가 한 8g에서 13g 정도고요. 레트 같은 경우는 한 40g 정도로 이 사이즈가 된다고,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실제로 실험용으로 쥐를 쓰는 데는 이 다른 동물들보다 좀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는 점도 작용을 하는데 실험쥐 가격이 사실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뭐 적게는 한 마리 한 3,000원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많게는 한 300만 원까지도 나간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진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뭐 실험용 쥐라고 해서 네. 몸값이 다 같은 건 지금 아닌 거고. 네네. 그래서 근데 뭔가 계속 동물 이야기를 하면서 가격을 이야기하고 뭔가 미안한 마음이 들죠. 실험 대상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약간 좀 죄책감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아까 뭐 가격의 차이도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실험용으로 이 쥐가 사용이 되려면 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조건들도 왠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뭐 물론 실험실로 가기 전에 일종의 뭐 건강 검진 같은 걸 하는데 네. 대부분은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왜냐하면 실험을 위해서 태어나고 키워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연구용으로 사용하려면 뭐 질병이라든가 세균에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업체에서도 거의 뭐 무균실 수준으로 뭐 엄격하게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네. 또 뭐 대학이나 실험실에 가고 난 뒤에도 대부분은 이런 기관들에서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서 이런 실험 동물들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데요. 저도 뭐 취재하면서 여러 가지 뭐 동물들을 보고 여러 연구실을 가봤는데 보통 쥐를 촬영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촬영을 하려면 보통 이 우리가 들고 가는 카메라 장비라던가 사람까지도 소독을 다 거쳐야 되고요. 네. 또 방진복이라고 하죠. 세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꽁꽁 싸매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실험실에서는 어쨌든 이 친구들의 그런 실험 결과에 따라서 연구 결과에 따라서 네. 어떻게 또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만큼은 귀한 대접을 그렇죠. 받고 있는 중요한 건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계속 얘기하면서 생명이 있는 동물인데 이렇게 사람을 맞아요. 위해서 희생한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내년 쥐의 해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실험용 쥐 얘기하는 게 너무 실험용 쥐를 얘기를 네, 그래서 약간 좀 마음이 좀 한편으로는 조금 그렇네요. 이게 저희가 이제 과학적인 어떤 측면을 얘기를 하다 보니 네. 이 실험용 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저도 뭐 현장에 가보면 이 실험에 쓰이면서도 쥐가 어떨 때 보면 고통을 좀 받는 게 보일 때가 아무래도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마음이 안 좋을 때가 많은데 요즘은 그래서 이런 동물 실험 자체를 좀 줄이기 위해서 과학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대표적으로 이 오가노이드라는 걸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오가노이드라는 게 줄기세포를 뭐 배양을 한다거나 재조합을 해서 만든 장기 유사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공장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오가노이드를 이용을 하면 인공적으로 뭐 심장이라든가 위라든가 이런 장기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쥐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도 뭐 쥐뿐만 아니라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연구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죠. 또 요즘은 이 플라스틱 위에다가 세포를 배양을 해서 장기의 기능을 그대로 흉내를 낸 장치들도 개발이 되는데 뭐 보통 우리가 장기 칩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사람 조직이나 장기 기능을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해서 본떴기 때문에 네. 동물 실험을 뭐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앞서서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사실 이런 동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실험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런 실험하지 않은 제품들을 또 홍보하면서 이제 출시되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기술들이 계속해서 개발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는 어쨌든 과학계 전반적으로도 네.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겠죠?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동물 실험을 줄이자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논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동물 실험의 3R 원칙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있는데 네. 이게 뭐 뜻을 풀이를 하자면 동물 실험에 사용되는 개체 수를 동물 수를 최대한 줄이고 또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되고
또 최대한 다른 실험을 대체를 해야 된다. 어. 대체할 수 있는 실험을 찾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뭐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노력들이 국내 과학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는 없겠죠. 맞아요. 그리고 뭐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인식도 네. 이제는 좀 많이 바뀌고 있어서 동물 실험하지 않은 제품들을 일부러 찾아 쓰시는 맞아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소비자들이 늘어나면 이제 이런 기술들이 더 빨리 개발되고 네. 더 많이 또 이제 보편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뭔가 저희가 2019년 계속 한 해 정리만 했었는데 네. 오늘 쥐 얘기하면서 뭔가 그래도 2020년을 좀 바라본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좀 미안한 감은 있지만. 네, 그러니까요. 새해에도 또 잘 부탁드릴게요, 이런 의장.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청취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뭐 올 한 해 잘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저처럼 이제 건강을 좀 이렇게 감기에 걸리시거나 이런 네. 분들 없이 건강하게 이제 새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과학을 품은 뉴스 YTN 사이언스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